낡은 방 안 선아가 가슴을 부여잡은 채 헐떡인다. 오 여사는 차가운 눈빛으로 물컵을 내려놓으며 말한다. 병원비, 그건 우리 집 일이 아니야. 친정에 손 벌려. 선아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눈물이 흘러내린다. 어머니 그래도 가족인데요. 가족? 넌 우리 집에 얹혀온 짐 덩어리야. 오 여사의 목소리는 비수처럼 꽂힌다. 선아는 가슴을 부여잡은 채 속삭인다. 이 손으로 다시 일어날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한 말을 꼭 기억할게요.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비가 내리는 봄날 오후였습니다. 낡은 단층 집 안은 습기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죠. 방 한쪽 구석, 낡은 이불 속에서 김선아는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고열이 사흘째 계속되고 있었어요. 이마에 손을 대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고 눈꺼풀조차 제대로 뜰 수 없을 만큼 기력이 빠져 있었죠. 어머니 물 좀. 선아는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방문 밖에서 들려오는 것은 시어머니 오 여사의 차가운 한숨소리뿐이었어요. 잠시 후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오 여사가 물컵 하나를 들고 들어왔죠. 하지만 그 얼굴에는 염려나 걱정 같은 건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또 물 달라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으면서 물만 찾네. 오 여사는 물컵을 선아 옆 낡은 탁자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물이 컵 밖으로 튀어 탁자를 적셨죠. 선아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잡으려 했지만 힘이 없어 손만 허공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오 여사는 그 모습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저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죠. 어머니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선아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겨우 말을 이어갔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 속에서 불이 타는 것 같았어요. 기침을 하면 목구멍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죠. 하지만 오 여사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병원? 병원비는 누가 내는데? 우리 집 사정 아니야. 선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이 집에서 선아는 언제나 외부인이었어요.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친정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선아는 늘 구박받으며 살아왔죠. 그래도 참고 견뎠습니다. 남편 박준호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아무도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친정에 전화해서 돈 좀 보내달라고 해. 병원비는 내가 알아서 해결해. 오 여사의 목소리는 한치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선아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작은 농사를 지으며 근근히 살아가고 계셨죠. 나이든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몇 년 전 선아는 이 집에 시집 오면서 부모님께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어요. 어머니 그래도 저도 이 집 사람인데요. 선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오 여사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죠. 이 집 사람? 넌 우리 집에 얹혀온 짐 덩어리야. 애도 못 낳으면서 뭘 했다고 이 집 사람이라고 해? 그 말은 비수처럼 선아의 가슴을 꽂았습니다. 선아는 이불을 움켜쥐며 눈물을 흘렸어요. 오 여사는 더 이상 말없이 방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만 남았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선아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남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박준호가 시어머니와 무언가 이야기하는 소리였어요. 선아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 남편이 자신을 병원에 데려가겠다고 설득하는 건 아닐까 기대했죠. 어머니, 그래도 병원은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아는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곧 오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이어졌죠. 내가 돈 벌어? 지금 회사 사정도 안 좋은데 어디서 병원비를 내? 하지만은 무슨, 그 여자 친정에 연락해. 돈은 그쪽에서 내라고 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아는 떨리는 손으로 문 쪽을 바라보았어요. 남편이 들어와서 자신을 안아주길, 병원에 데려가겠다고 말해주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방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저 한숨 소리만 들린 후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 갔죠. 선아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사랑도 가족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허드렛 일을 하는 존재일 뿐이었죠. 건강할 때는 쓸모가 있었지만 아프고 병들자 짐이 되어버린 겁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고열은 더욱 심해졌고 선아는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어요. 그때 선아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기로요.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새벽녘 선아는 떨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 한쪽에 놓인 작은 가방에 옷 몇 벌을 넣었어요. 손은 떨렸고 머리는 핑핑 돌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선아는 방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아무도 깨어있지 않았죠.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선아는 한 걸음 한 걸음 집 밖으로 나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본다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빗속을 걸으며 선아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를 버렸지 하지만 기억해요. 이 손으로 다시 일어날 겁니다. 선아의 눈빛 속에는 병약함보다 더 단단한 결심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그 밤 선아는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서울 뒷골목에 낡은 여인숙 한 칸. 선아는 그곳에서 눈을 떴습니다. 며칠간 고열에 시달리다 겨우 정신을 차렸죠. 몸은 여전히 무거웠고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하지만 이제 선아에게는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가방 속 돈을 세어보니 3만 원이 전부였죠. 여인 숙비를 내고 나면 남는 건 거의 없었어요. 일단 살아야 해.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고. 선아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푹 꺼진 눈, 헝클어진 머리카락.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꺾이지 않았어요. 선아는 옷을 여미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골목 어귀에 있는 작은 식당 앞에 구인 광고가 붙어 있었죠. 설거지 및 주방 보조 하루 5만 원. 선아는 주저없이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50대 중반의 여자였어요. 선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죠. 일해본 적 있어요? 집에서 살림은 20년 넘게 했습니다. 주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은 힘들어요. 못 버티면 말하고요. 선아는 그날부터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설거지, 바닥 닦기, 식재료 손질, 쓰레기 버리기. 몸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지만 선아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손은 찬물과 뜨거운 물을 오가며 금세 트고 부어올랐죠. 허리는 하루 종일 굽히고 서 있느라 끊어질 것 같았어요. 이 나이에 뭐라도 해야지. 남이 버린 인생이라도. 선아는 밤마다 여인숙으로 돌아가 몸을 누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눈물이 날 때도 있었지만 울지 않았어요. 울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선아는 조금씩 몸이 회복되는 걸 느꼈어요. 일하며 먹는 밥이 약이 되었죠. 식당 주인도 선아의 성실함을 알아봤는지 가끔 반찬을 더 챙겨주곤 했습니다. 어느 여름날 오후였어요.
선아는 식당 앞 골목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비틀거리는 노인 한 분이 보였죠. 70대로 보이는 그 노인은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안색이 창백했어요. 몇 걸음 걷지 못하고 벽에 기대섰다가 그대로 무릎이 꺾이며 쓰러졌습니다. 어르신, 선아는 빗자루를 내던지고 달려갔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저 지나쳐 갈 뿐이었죠. 선아는 노인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노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노인은 희미하게 눈을 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을 가방에. 선아는 노인의 가방을 뒤져 약을 꺼냈어요. 물을 급히 사다가 노인에게 먹였습니다. 노인은 약을 먹고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금 나아진 듯 보였죠. 하지만 선아는 그냥 둘 수 없었어요. 병원에 가셔야겠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안 괜찮으세요. 이러다 큰일 납니다. 선아는 노인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식당 주인에게 급히 양해를 구하고 택시를 잡아 노인을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은 노인은 심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사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라고 말했죠. 선아는 병원비 걱정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노인을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몇 시간 후 노인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병실에 누운 노인은 선아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노인은 선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트고 부은 손이었죠. 노인은 그 손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이 손 고생 많이 했군요. 선아는 손을 빼려 했지만 노인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제 목숨을 구했소.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선아는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누구든 그랬을 겁니다. 어르신, 이제 쉬세요. 선아는 조용히 병실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병원 문을 나서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불렀죠. 잠깐만요. 돌아보니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명함을 내밀며 말했어요. 저는 정 회장님의 비서입니다. 회장님께서 연락처를 여쭙고 싶어 하십니다. 선아는 당황했습니다. 회장이라는 말에 조금 놀랐지만 거절하려 했어요. 하지만 비서는 간곡하게 부탁했죠. 회장님께서 꼭 은혜를 갚고 싶어 하십니다. 부탁드립니다. 선아는 망설이다 메모지에 여인숙 전화번호를 적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골목으로 돌아갔어요. 식당 일을 마치고 여인숙으로 돌아온 선아는 그날 밤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 선아는 따뜻한 햇살 아래 걷고 있었어요. 며칠 후 여인숙 주인이 선아를 불렀습니다. 누가 전화 왔어요. 전화를 받은 선아에게 정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죠.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소. 시간 좀 내주실 수 있겠소? 선아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노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결국 승낙했습니다. 그 만남이 선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죠. 3년이 흘렀습니다. 선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고층 빌딩, 청산그룹 본사 최고층 사무실, 넓은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그 사무실 안 깔끔한 양복을 입은 선아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 명패에는 청산그룹 대표이사 김선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 회장과의 만남 이후 선아의 인생은 기적처럼 바뀌었습니다. 정 회장은 선아의 진심과 성실함을 알아봤죠. 그는 선아에게 일자리를 제안했고 선아는 청산그룹의 말단 직원으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선아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배울 수 있는 모든 걸 배웠죠.
유통업, 경영, 회계, 인사관리.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현장을 발로 뛰었어요. 정 회장은 선아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식이 없던 그에게 선아는 마치 딸 같은 존재가 되어갔죠. 1년이 지나자 선아는 팀장이 되었고 2년째에는 이사로 승진했어요.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여자가 너무 빨리 올라간다고요. 하지만 선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실력으로 증명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정 회장이 쓰러졌습니다. 심장이 다시 나빠진 거였죠. 병원에 입원한 정 회장은 선아를 불렀어요. 병실에 들어간 선아는 침대에 누운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의 손은 예전보다 훨씬 차가웠죠. 선아, 회장님 말씀하지 마세요. 기운 차리셔야 합니다. 정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소. 그걸 나도 알아. 회장님, 들어요. 내가 이 회사를 당신에게 맡기려 하오. 선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 됩니다. 회장님께서 계셔야 합니다. 아니야. 당신이 해야 해요. 내가 이 회사를 일군 건 사람을 위해서였소. 돈을 위해서가 아니었어.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다들 돈만 보더군요. 당신만이 달랐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당신에게 내 모든 걸 맡기고 싶소. 선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은 내가 정하는 거요. 부탁하오, 선아. 한 달 후, 정 회장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사람이 찾아왔죠. 그리고 유언장이 공개되었을 때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청상그룹의 모든 지분과 경영권이 선아에게 넘어간 거였어요. 회사 임원들은 반발했고 언론은 떠들썩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했고 선아는 정식으로 청상그룹의 대표가 되었죠. 선아는 이름도 바꾸었습니다. 김선아가 아닌 김선.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였어요. 김선 회장. 그렇게 불리는 자신이 낯설었지만 선아는 정 회장의 뜻을 이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김선은 회사를 안정적으로 경영했고 직원들의 복지를 개선했어요. 협력업체와의 관계도 공정하게 만들었죠. 청상그룹은 업계에서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선은 바쁘게 살았어요. 과거를 생각할 시간도 없었죠. 아니, 생각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비서가 급하게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 기사 보셨습니까? 비서가 태블릿을 내밀었죠. 화면에는 경제 뉴스 기사가 떠 있었어요. 청상그룹 납품 비리 의혹, 박준호 부사장 해임 위기. 김선의 손이 멈췄습니다. 박준호. 그 이름을 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박준호가 몸담고 있는 회사가 청상그룹과 거래하는 협력업체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납품 비리가 발각된 거였죠.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따내고 불량 자재를 납품한 정황이 포착되었어요. 김선은 천천히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0년 만에 듣는 그 이름. 자신을 버린 남편. 아팠을 때 외면했던 그 사람. 지금 그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협력업체 대표들과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그 회사 사람들도 올 겁니다. 김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회의 그대로 진행하세요. 저도 참석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간 후 김선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그날
빗속에서 집을 나섰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프고 외롭고 버려진 그 순간. 하지만 지금의 자신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약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외롭지도 않았죠. 다시 만나게 되는군요. 김선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어요. 그저 차분한 결심만이 담겨 있었죠. 금요일 그들을 다시 마주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청산그룹 본사 대회의실. 넓은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협력업체 대표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흘렀어요. 납품 비리 의혹으로 문제가 된 회사 관계자들도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 중에는 박준호도 있었습니다. 준호는 50대 중반이 되어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어요.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고 양복은 깔끔했지만 어딘가 기운이 없어 보였죠. 그 옆에는 며느리 윤세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세연은 화려한 명품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값비싼 핸드백을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얼굴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대체 청산그룹 회장이 누군데 직접 이 회의에 참석한다는 거야? 세연이 작은 목소리로 준호에게 물었어요. 김선이라는 사람이야. 몇 년 전에 갑자기 나타나서 회장이 됐다고 들었어. 소문으론 아주 냉정하고 원칙적인 사람이라더군. 원칙적? 그럼 우리 일 어떻게 되는 거야? 세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번 비리 사건으로 회사가 망할 위기에 처해 있었거든요. 청산그룹과의 계약이 끊어지면 회사는 문을 닫아야 했죠. 세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가 먼저 들어오더니 뒤따라 한 여자가 걸어 들어왔어요.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은 그 여자는 침착하고 우아한 걸음걸이로 상석에 앉았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죠. 안녕하십니까? 청산그룹 대표이사 김선입니다. 김선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나 낯익었거든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아니, 설마.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상석에 앉아 있는 김선. 그 얼굴은 10년 전 자신이 집에서 내보낸 아내 김선아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닮은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김선은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담담했죠. 김선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최근 발생한 납품 비리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저희 청산그룹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비리에 연루된 업체와는 더 이상 거래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어요. 모두가 숨죽이며 김선의 말을 들었죠. 준호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세연도 긴장한 표정으로 김선을 바라보았어요. 박준호 부사장님. 김선이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는 화들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네. 귀사의 납품 비리건에 대해 해명해 주시겠습니까? 준호는 입을 때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선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준호는 간신히 말을 이어갔죠. 그건 제가 몰랐던 일입니다. 저희 회사 일부 직원들이 잘못한 것이고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될까요? 부사장님께서는 책임자 아닙니까? 김선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할 말이 없었죠. 세연이 옆에서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저희도 피해자입니다.
직원들이 잘못한 것이지 저희 가족은 전혀 몰랐던 일이에요. 세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억지로 당당한 척했어요. 김선은 세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옷차림,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 김선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죠. 10년 전 자신이 헐벗고 병들어 있을 때 이 집안 사람들은 이렇게 호화롭게 살고 있었던 거였어요. 윤세연 이사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런 자리엔 수준 있는 사람만 오는 줄 알았는데 책임 회피나 하시는군요. 김선의 말은 차갑게 회의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세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모욕을 당한 기분이었죠. 하지만 감히 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상대는 청산그룹의 회장이었으니까요. 그때 준호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혹시 저희가 예전에 만난 적이 처음 뵙습니다. 박준호 부사장님. 김선은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준호는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 선아였어요. 자신이 버린 아내. 10년 만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김선은 서류를 넘기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 건으로 귀사와의 계약은 즉시 해지됩니다. 그리고 법적 절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준호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김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귀사가 스스로 져버린 거죠.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갔어요. 준호와 세연도 일어났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선은 서류를 정리하며 그들을 힐끗 보았어요. 아직 할 말이 있으십니까?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선아 아니오? 김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미소 지었죠. 전 김선입니다. 이제는 회장으로 불러주세요. 박준호 부사장님. 그 순간 준호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버린 아내가 이렇게 성공해서 돌아온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준호는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세연도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김선은 서류 가방을 들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준호의 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오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죠. 그 여자가, 그 병약하고 쓸모없던 여자가 청산그룹 회장이라고? 세연은 울면서 말했어요. 이제 우리 집 다 망했어요. 박준호의 집은 예전의 단층 집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 사업이 잘 될 때 이사한 아파트였죠. 하지만 이제 그 아파트마저 위태로웠어요. 청산그룹과의 계약이 끊기면서 회사는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들이 하나둘 등을 돌렸고 은행은 대출 회수를 통보했죠.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오 여사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예전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불안과 초조함만이 가득했죠.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 그 여자가 청산그룹 회장이라니. 오 여사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10년 전 자신이 내쫓았던 며느리, 병들어 누워있던 그 약한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큰 기업의 회장이 될 수 있단 말인가요? 세연은 소파 반대편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어떡해요? 회사 문 닫으면 우린 빚더미에 앉는 거예요. 세연의 화장품 사업도 이미 망한 지 오래였어요. 투자금을 잘못 집행해서 수억 원을 날렸죠. 그 돈은 모두 시댁에서 빌린 거였습니다. 세연은 명품 가방을 팔아야 할 처지였어요. 준호는 베란다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무거웠어요. 10년 전 그날이 자꾸만 떠올랐죠. 비 오던 봄날
고열에 시달리던 선아. 어머니가 차갑게 내뱉던 말들. 그리고 자신은 그저 방문 밖에서 침묵했던 기억. 선아가 집을 나간 다음 날 준호는 그녀를 찾아보려 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막았죠. 그 여자 신경 쓰지 마. 내가 다시 장가들면 돼. 준호는 결국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세연을 만나 재혼했죠. 선아는 그렇게 잊혀진 과거가 되었어요. 아니, 잊으려 했던 과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가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죠. 준호야. 오 여사가 날카롭게 불렀어요. 준호는 돌아섰습니다. 그 여자한테 가서 빌어.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계약 다시 따내와. 어머니, 어서, 지금 당장 가.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이대로 가면 집안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준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관으로 향했죠. 며칠 후 준호는 청상그룹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높이 솟은 빌딩을 올려다보니 숨이 막혔어요. 예전엔 자신도 제법 성공한 사업가라고 생각했지만 이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준호는 용기를 내어 로비로 들어갔어요. 회장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리셉션 직원은 예약이 있는지 물었죠. 준호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예약 없이는 뵐 수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급한 일이에요. 준호는 간절하게 부탁했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는 결국 로비 소파에 앉아 기다리기로 했어요.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며 준호는 초라함을 느꼈죠.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김선이 내려왔습니다. 비서와 함께 걷고 있던 김선은 로비 소파에 앉아 있는 준호를 발견했어요. 잠시 걸음을 멈췄지만 곧 다시 걸었습니다. 준호는 황급히 일어나 김선에게 다가갔어요. 회장님, 김선은 멈춰섰습니다. 차갑게 준호를 바라보았죠. 무슨 일이십니까? 저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김선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계약은 해지되었습니다. 회장님, 저희 가족이 다 망합니다. 제발. 김선은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10년 전에도 누군가 그렇게 빌었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다고, 살려달라고. 그때 당신은 뭐라고 했죠?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선은 계속 말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외면했을 뿐입니다. 선아, 전 김선입니다. 김선은 단호하게 말하고 준호를 지나쳐 걸어갔어요. 준호는 그 자리에 선 채 무너졌습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죠. 그날 밤 준호는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오 여사와 세연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준호를 맞았지만 곧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안 됐어, 안 됐다고. 준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오 여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린 어떡하라고. 세연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집안은 절망으로 가득했죠. 한편 김선은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준호의 간절한 얼굴이 떠올랐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느꼈던 그 절망과 외로움, 아무도 손을 내밀어주지 않았던 그 순간들, 김선은 그 기억을 결코 잊지 않았어요. 이제 당신들이 느낄 차례입니다. 김선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어딘가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죠.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어요. 그저 쓰라릴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의 회사는 공식적으로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빚은 수십억 원에 달했고 아파트도 경매에 넘어갔어요. 오 여사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쓰러진 거였죠. 하지만 병원비를 낼 돈조차 없었습니다. 세연은 명품을 팔아 급한 불을 껐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집안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10년 전 선아를 내쫓았던 그 집안이 이제 똑같은 처지가 된 거였죠. 운명은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청산그룹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김선에게 보고했어요. 회장님, 박준호 씨 어머니께서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김선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어요. 무슨 용건인가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꼭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하셨습니다. 김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오 여사, 10년 전 자신을 차갑게 내쳤던 그 사람. 이제 무슨 말을 하러 온다는 걸까요? 김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오후 3시에 시간 잡아주세요. 다음 날 오후 오 여사는 청산그룹 본사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낡은 코트를 입고 머리는 제대로 빗지도 못한 채였죠. 손에 든 가방은 오래되어 헤어져 있었습니다. 오 여사는 로비를 둘러보며 숨을 삼켰어요. 화려한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오가는 사람들의 세련된 모습, 모든 게 자신과는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안내를 받아 회장실로 들어간 오 여사는 김선과 마주했어요. 깔끔한 양복을 입고 책상 뒤에 앉아 있는 김선. 그 모습은 10년 전 자신의 집 구석에서 알아 누워있던 며느리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오 여사는 목이 메었어요. 앉으시죠. 김선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오 여사는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죠. 김선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로요. 선아야. 김선입니다. 김선의 말에 오 여사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렇죠. 이제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청산그룹의 회장이었죠.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김선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죠. 무엇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선의 질문에 오 여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10년 전 당신이 아팠을 때 내가 너무했어요. 아팠을 때라고 하셨나요? 김선은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죠. 전 죽을 것 같았습니다. 고열에 시달리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죠. 병원에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오 여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김선은 계속 말했습니다. 병원비는 우리 집 일이 아니라고 하셨죠. 친정에 손 벌리라고 하셨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 오 여사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김선의 얼굴에는 동정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전 집을 나왔습니다. 비를 맞으며 걸었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어요. 몸은 아팠고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김선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선아가 웃고 있었죠. 결혼 전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 사람 기억하십니까? 28배 선아. 사랑을 믿고 가족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오 여사는 사진을 보며 울었어요. 하지만 그 선아는 죽었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빗속에서요. 김선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다른 사진을 올려놓았어요. 정 회장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이분이 절 살렸습니다. 제가 거리에서 쓰러진 이분을 구했을 때 이분은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병원비를 대주셨고 일자리를 주셨죠. 사람답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오 여사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어요. 그분 덕분에 전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배우고 일하고 성장했어요. 그리고 이 자리까지 왔죠. 김선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에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10년이 걸렸습니다. 다시 일어서는데 10년이요. 오 여사는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니, 선아야, 제발 우리 좀 도와줘. 준호가, 우리 집안이 다 망했어. 병원비도 없고 집도 빼앗겼어. 김선은 돌아서서 오 여사를 바라보았어요. 그때 저도 똑같았습니다. 병원비도 없고 집에서도 쫓겨났죠. 어머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오 여사는 입을 열지 못했어요. 김선은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10년 전 제가 고열에 시달릴 때 어머님은 차가운 물 한 컵만 던져주고 나가셨죠. 저는 그 물컵을 잡을 힘조차 없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김선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오 여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청상그룹 회장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거였죠. 제발, 제발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김선은 무릎 꿇은 오 여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10년 전이었다면 이 모습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김선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복수의 쾌감보다는 씁쓸함이 더 컸죠. 일어나세요. 김선의 말에 오 여사는 고개를 들었어요. 전 어머님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증오하지도 않아요. 그저 이제는 다른 길을 걷는 사람일 뿐입니다. 선아야, 돌아가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선은 비서를 불렀어요. 비서가 들어와 오 여사를 안내했습니다. 오 여사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죠. 문 앞에서 뒤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언젠가는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김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 여사는 고개를 떨구고 나갔어요. 문이 닫힌 후 김선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어요. 복수는 생각처럼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양쪽 모두에게 상처만 남길 뿐이었죠. 일주일 후 청상그룹 본사 로비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엘리베이터가 오르내렸죠. 그런데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발 회장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윤세연이었습니다. 화려했던 옷차림은 온데간데였고 평범한 바지에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화장기가 없었고 머리는 산발이었죠. 손에는 서류 뭉치를 쥐고 있었습니다. 예약이 없으시면 안 됩니다. 경비원이 막아섰지만 세연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희 회사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발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세연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세연은 개의치 않았어요. 자존심 같은 건 이미 버린 지 오래였죠.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김선이 내려왔습니다. 비서와 함께 로비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어요. 회장님, 세연이 김선을 보자마자 달려갔습니다. 경비원이 막으려 했지만 세연은 김선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로비 한가운데서요. 회장님, 저희 회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로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죠. 김선은 세연을 내려다보았어요. 무릎 꿇은 세연. 10년 전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요. 일어나세요. 김선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세연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어날 수 없습니다.
회장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까지요. 김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았죠.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어요. 김선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하세요. 비서가 세연을 일으켰고 세연은 김선을 따라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고 둘만 남았습니다. 세연은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서 있었죠. 할 말이 있으시면 하세요. 김선이 말했습니다. 세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저희 회사 회생 계획서입니다. 청상그룹과 다시 거래할 수 있다면 저희는 반드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김선은 서류를 펼쳐보지도 않았어요. 10년 전 일 기억하십니까? 세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회의실에서 절 보고 뭐라고 하셨죠? 이런 자리엔 수준 있는 사람만 오는 줄 알았다고요. 세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때 자신이 했던 말이 떠올랐죠. 김선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당신 시어머니가 내쫓은 전처였죠. 죄송합니다. 세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김선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0년 전 전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날 짐 덩어리라고 불렀죠. 남편은 외면했고요. 그리고 당신은 그 집안으로 들어와 편하게 살았습니다. 회장님, 전 그날 밤 집을 나왔어요. 빗속을 걸으며 맹세했죠. 다시는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겠다고. 김선은 세연을 돌아보았어요. 그런데 지금 당신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있군요. 세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어요. 하지만 저희 집안 사람들은 죄가 없어요. 시어머니는 지금 병원에 계세요. 병원비도 없어서 퇴원 통보를 받았고요. 남편은 매일 일자리를 찾아다니지만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요. 김선은 팔짱을 꼈습니다. 10년 전 제가 겪은 일과 똑같군요. 네, 이제야 알았어요. 회장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세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의실 바닥에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김선은 무릎 꿇은 세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하지만 김선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세상은 돌고 돕니다. 김선의 목소리는 차갑게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제가 병들어 쓰러졌을 때 당신들은 발길을 돌렸죠. 이제 제가 그때의 저를 위해 이 말을 돌려드릴게요. 회장님, 돌아가세요. 이제 제 세상이에요. 김선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세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었어요. 한참을 무릎 꿇고 있었지만 김선은 돌아서서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결국 세연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정말 용서할 수 없으신 건가요? 김선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세연은 서류를 챙겨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후에도 김선은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준호의 집. 아니, 이제는 집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작은 월세방이었죠. 세연이 돌아왔을 때 준호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오 여사는 간이 침대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준호가 물었습니다. 세연은 고개를 저었죠. 안 돼요. 회장님이 절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세연은 무릎을 꿇고 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요. 10년 전에 우리가 언니를 너무 못되게 대했어요. 오 여사도 침대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너무 독했어. 하늘이 우리를 벌하는 거야. 작은 방 안은 절망과 후회로 가득 찼습니다. 10년 전 그들이 선아에게 했던 일들이 이제 자신들에게 돌아온 거였죠.
인과응보. 세상은 정말 돌고 도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청산그룹 사무실. 김선은 혼자 남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세연이 놓고 간 서류가 있었습니다. 김선은 그 서류를 집어들었죠.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회생 계획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선은 서류를 서랍에 넣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김선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김선의 마음 한쪽에서는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김선 스스로도 아직은 알 수 없었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어느 화창한 날, 김선은 서울 외곽의 한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새로 지은 2층 건물이었죠. 현판에는 희망의 집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몇 달 전 김선은 결심했어요. 복수만으로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죠. 오히려 마음은 더 공허해졌습니다. 그래서 김선은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어요. 버려진 여성들과 홀로 된 노인들을 위한 쉼터였습니다. 과거의 자신처럼 갈 곳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죠. 재단 설립에는 청산그룹 수익의 일부가 쓰였어요. 임원들은 반대했지만 김선은 밀어붙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선 사업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이유였으니까요. 개관식 날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언론도 왔고 지역 주민들도 왔죠. 김선은 간단한 인사말을 했어요. 이곳은 제 두 번째 집입니다. 10년 전 정갈 곳이 없었어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죠. 이제 제가 그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어요. 개관식이 끝나고 김선은 건물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깨끗한 방들, 따뜻한 침대, 식당, 상담실.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죠. 첫 번째 입소자들도 도착했어요. 중년 여성 몇 명과 노인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함과 동시에 희망이 어려 있었죠. 어서 오세요. 여기는 당신들의 집입니다. 김선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여성 한 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선은 그들을 안내하며 시설을 설명했어요. 그 모습은 10년 전에 약했던 선아가 아니었습니다. 강하고 따뜻하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었죠. 며칠 후 김선은 희망의 집 정원에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입소자 중 한 분의 손주들이었어요.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김선을 바라보았죠. 할머니, 여기 이름이 왜 희망의 집이에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김선은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누군가에게 버림받아도 스스로를 버리지 않으면 희망은 남으니까. 그럼 할머니도 버림받으셨어요? 김선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래전에. 아주 아팠을 때였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멋진 할머니가 되셨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김선은 미소 지었어요. 포기하지 않았거든.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김선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 순간 김선은 깨달았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용서가 진짜 힘이라는 걸요. 그날 저녁 김선은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는 한 통의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박준호라고 쓰여 있었죠. 김선은 편지를 열어 읽었습니다. 선아에게, 아니, 김선 회장님께, 지난 10년간 제가 저질렀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을 잃고 나서야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당신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그게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하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준호 올림. 김선은 편지를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김선은 서랍을 열어 세연이 남겼던 회생 계획서를 꺼냈어요. 그리고 비서를 불렀습니다. 이 계획서 검토해 주세요.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요? 회장님, 그 회사는 알아요. 하지만 한번 봐주세요.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받아갔어요. 김선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바람이 벚꽃을 흩날리고 있었죠. 한 달 후, 준호는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청소 용역 회사의 말단 직원이었어요. 과거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었지만 준호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날도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준호 씨시죠? 청상그룹입니다. 준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귀사의 회생 계획서를 검토했습니다. 조건부로 거래를 재개하겠습니다. 네, 정말입니까? 단, 투명 경영과 정기 감사를 조건으로 합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준호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이건 용서가 아닙니다. 두 번째 기회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라고요.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긴 후 준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김선, 아니 선아. 그녀는 결국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선택한 거였습니다.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다짐했어요. 이번에는 절대 그 기회를 낭비하지 않겠다고요. 계절이 바뀌고 여름이 왔습니다. 희망의 집은 벌써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김선은 그곳을 자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김선은 진정한 평화를 느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김선은 희망의 집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고 아이들은 잔디밭에서 뛰어놀고 있었죠. 바람에 실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김선은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전 그날 빗속을 걷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병들고 버림받고 절망했던 그 순간.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다시 일어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김선은 알았어요. 복수보다 중요한 건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미움보다 강한 건 용서라는 거요. 회장님,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내일 일정 확인차 왔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오늘은 그냥 선아라고 불러주세요. 비서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선은 다시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새들이 날아가고 있었죠. 김선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10년의 시간, 버려진 며느리에서 성공한 기업인으로, 복수에서 용서로, 김선의 여정은 쉽지 않았지만 결국 그녀는 해냈어요. 자신만의 봄을 찾아낸 거였죠. 창밖에는 벚꽃이 다시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요. 김선은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요. 나는 행복해요. 그리고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